유럽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죠. 우선 유럽사, 좀 더 확대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다는 점부터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사는 유럽의 역사다. 유럽사를 지역사로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턴이라는 사람으로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1800년대 중후반 영국 총리를 4번이나 지낸 사람입니다. 이 시기는 영국이 최전성기를 지내던 시기입니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이끌던 영국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언급이죠. 두 번째는 또 다른 시각입니다. 역사는 19세기 서구의 발명품이다. 이 말은 지난 2005년 사망한 안드레 군더 프랑크라는 독일 태생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가 한 말입니다. 종속이론에도 영향을 준 프랑크의 말 속에는 오늘날의 세계사가 유럽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던 19세기의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정리된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점들은 염두에 두고 시작해보죠. 우선 유럽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하는 점부터 파악해보죠. 유럽의 지리적인 위치는 흔히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이 아프리카와 유럽을 구분하는 해양 경계선, 튀르키예의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이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해양 경계선, 그리고 러시아의 우랄 산맥이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육상 경계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해양 경계선인 보스포러스 해협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가르고 흐르는 물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지리적인 위치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부터 역사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역사는 문명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죠. 그렇다면 유럽의 문명이 탄생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지도를 보며 설명해 보죠. 유럽 최초의 문명은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기원전 3000년경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크레타 문명이고, 이 문명은 곧 그리스 본토로 전해져 기원전 2000년경부터 미케네 문명으로 진화하는데, 이 두 문명을 합해서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에게 문명은 앞서 탄생한 고대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 탄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 터키 땅인 아나톨리아 반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이집트 문명은 지중해 바다를 통해 전해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전해진 땅인 아나톨리아는 그리스어로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해가 뜨는 땅이자 문명이 전해진 땅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교류는 전쟁으로 상징됩니다.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첫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트로이 전쟁이 최초의 교류 기록입니다. 트로이는 오늘날 터키 다르다넬스 해협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의 핵심 지역에 위치해 엄청나게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던 그리스인들에게는 빼앗고 싶을 만큼 탐나는 재화가 넘치던 도시였겠지요. 그래서 결국 기원전 1200년경 그리스 연합군이 쳐들어가 도시를 약탈한 것이 트로이 전쟁이고,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신화로 남겨놓았죠. 그런데 19세기 말 독일의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하일리히 슐리만이 이곳을 발굴해 트로이가 실제 있었던 도시이고 트로이 전쟁도 실제 있었던 전쟁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유럽사는 트로이 전쟁 이후 암흑기에 빠집니다. 이 시기에 유럽사는 그리스사이기도 한데, 그리스 북부에 있던 도리아인들이 100년 동안 남침을 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해 기원전 8세기 중반까지 문자 기록을 포함해 어떤 문명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다시 기록이 나타나는 건 기원전 750년경입니다. 이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아르카이크 시대, 다시 말해서 도시국가 전성기가 개막합니다. 지도에서 보듯 그리스 일대는 물론이고 이탈리아 반도와 스페인 지역, 북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즉 아나톨리아와 흑해 지역까지 수백 곳의 식민도시가 개척됩니다. 이 아르카이크 시대는 기원전 550년까지 200년간 지속됩니다. 수많은 식민도시 개척은 결국 인근의 거대 제국을 자극해 전쟁이 일어나는 빌미가 됩니다. 소아시아를 정복해가던 페르시아 제국을 자극해 기원전 499년부터 449년까지 50년 동안 여러 차례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설명을 좀 하자면 이즈음 소아시아는 에게해, 연안, 즉 이오니아 지역의 그리스 도시국가를 포함해 리디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549년 소아시아 동부,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페르시아가 건국돼 리디아를 자극합니다. 리디아는
기원전 547년 페르시아의 싹을 자르기 위해 정복에 나섰다가 오히려 패전, 소아시아 전역이 페르시아 영토가 됩니다. 그러자 이오니아 도시 국가들의 맹주인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복종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오니아 도시 국가들에 대한 페르시아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들 도시들이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키고 아테네가 이들을 지원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아테네가 복종의 맹세를 저버렸기 때문에 아테네를 응징한다는 핑계로 기원전 499년 그리스 전역에 대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쳐서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 주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치지만 페르시아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패권 경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력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 드러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 승리 이후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른 전쟁인데 그 원인은 페르시아 전쟁 승리 이후 아테네의 제국화에 있습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승리를 차지한 이후 델로스 동맹을 구축, 동맹국들을 착취하며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하는 등 독선적인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를 주축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구축한 또 다른 축은 페르시아의 은밀한 지원을 받아 전쟁을 일으켜 승리를 차지합니다. 이후 스파르타는 아테네 내에서 30인의 참주를 선정해 아테나 정치에 간섭하고 결국 아테네는 중우정치에 빠져 망국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와중에 아테네의 정신적 지주였던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39년 중우정치의 희생양이 돼 처형당합니다. 이후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패권은 테베가 장악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다 기원전 4세기 후반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병합해 도시국가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는 과거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켜 그리스인들을 괴롭힌 데 대한 복수 차원에서 페르시아 정복에 나섭니다. 이것이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으로 기원전 334년부터 323년까지 치러집니다. 지도는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지역을 표시한 것으로 알렉산더는 인도 부근까지 정복한 뒤 기원전 323년 3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알렉산더 사후 그의 부하 장군들이 그가 정복했던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던 시대를 그리스, 즉 헬라와 동방 문명이 결합돼 이루어진 헬레니즘 시대라 부릅니다. 지도에서 보듯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등이 존재했고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나라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기원전 30년까지 300년 가까이 이어진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마지막 왕이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즉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원주민 출신이 아니라 그리스 혈통의 정복 왕조 출신이었던 것이죠. 이즈음 그리스 서쪽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그리스에 이은 유럽사의 두 번째 주역 로마가 서서히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로마 신화에 따르면 과거 트로이가 멸망할 당시 트로이를 탈출한 왕족인 아이네이아스가 지중해를 떠돌다가 7년 만에 이탈리아에 도착해 라비니움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스카니우스가 알바론가라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후에 알바론가를 모체로 기원전 753년 로마가 건국돼 서서히 지중해를 석권해 나갑니다. 이렇게 왕정에서 시작한 로마는 공화정으로 바뀌었다가 제국으로 다시 변화하는데 초기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비극이 얽혀 있습니다. 로마는 초대 왕 로물루스 이후 원주민 왕이 4명 연속 탄생한 이후 에투루리아족 출신 왕이 3명 연속 탄생합니다. 그런데 에투루리아족 왕자가 전쟁터에 나가 있던 로마 원주민 장군의 부인을 능욕해 부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509년으로 로마인들은 이민족 압제자들을 추방한 뒤 왕권은 사악하다는 인식 아래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변모시킵니다. 그리고 왕권을 대체할 권력 형태로 집정관 제도와 원로원 제도를 만듭니다. 이후 기원전 3세기 들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한 뒤 점차 지중해로의 진출을 꾀합니다. 로마가 지중해로 나아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는 당시 지중해 일대와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 등을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를 일컫는 용어로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3차례 전쟁을 통해 지중해 일대의 영토를 확대합니다. 기원전 264년부터 241년까지 치러진 1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시칠리아 지배권을 확보해 처음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벗어난 영토를 확보합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은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와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이지만 스키피오의 극적인 역전극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합니다. 이때 로마는 전선을 동쪽으로 넓혀 마케도니아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이때 그리스와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그리스의 오래된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적 발전의 토대를 닦게 됩니다. 이후 로마는 기원전 149년부터 146년까지 마지막 3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 아프리카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렇게 잇따라 대외전쟁에서 승리를 차지한 로마에서는 서서히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보수 귀족들의 권력 장악과 부패죠. 초기에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인 한니발 전쟁 때 한니발을 무찌르고 역전승을 거둔 스키피오의 외손주들인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하지만 부패한 귀족들의 반격에 밀려 실패하고 결국 독재와 이에 저항하는 노예 반란 등이 일어나 혼란을 부추깁니다. 기원전 107년부터 기원전 79년까지 마리우스, 술라 등의 독재와 폭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원전 73년부터 기원전 71년까지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이 벌어집니다. 이 같은 혼란의 와중에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나타나 로마가 제정으로 변화하는 발판을 놓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독재자 술라 시절 탄압받던 인물로 술라가 사망하자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술라의 후계자인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등과 함께 삼두 정치를 펼친 카이사르는 기원전 61년 이베리아 반도 총독으로 부임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기원전 58년부터 기원전 50년 사이에 갈리아를 정복한 뒤 갈리아 총독에 올라 서유럽 중심부를 확보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도 견제를 시작합니다. 크라수스는 카이사르에 맞먹는 과업을 이룬다며 기원전 54년 파르티아 원정에 나서지만 오히려 사로잡혀 처형됨으로써 권력 쟁탈전에서 사라집니다. 로마에 남은 폼페이우스는 로마 원로원을 움직여 카이사르에게 갈리아 총독에서 물러나 로마로 귀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폼페이우스로서는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오면 반역자로 몰아 처형할 생각이었죠. 이를 모를 리 없던 카이사르는 오히려 기원전 49년 갈리아군을 동원해 이탈리아로 진군의 반격에 나섭니다. 이에 폼페이우스는 로마를 떠나 동쪽으로 도피하지만 기원전 48년 그리스 북부 파르살루스에서 카이사르군에게 패함으로써 카이사르는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종신 독재관에 오릅니다. 이후 권력을 독차지한 카이사르의 전횡이 이어지자 공업화 귀족들 사이에서는 1인 독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집니다. 결국 이들은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 회의장 내 폼페이우스 동상 앞에서 카이사르를 살해합니다. 이후 로마는 또다시 권력 투쟁의 혼란에 빠져 카이사르 후계자들과 공업화 간의 싸움이 진행됩니다. 이 와중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등이 제2차 삼두체제를 구축, 공업화와의 내전에서 승리를 차지합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 동부 지역, 옥타비아누스는 서부 지역, 레피두스는 아프리카를 각각 차지하고 세력 균형을 이룬 채 삼두체제를 이어가지만 레피두스는 시칠리아를 차지하려다 실각하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손잡고 패권을 노립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31년 악티움의 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격퇴하고 1인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렇게 모든 내전을 정리하고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독재관으로서 로마를 통치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는 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 통수권 등 모든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원로원은 기원전 27년 그에게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사실상 황제가 된 것이죠. 옥타비아누스는 이로써 실질적인 1인자로서 41년간 로마를 통치한 뒤 서기 14년 사망합니다. 그의 양자 티베리우스가 권력을 계승함으로써 로마는 재정체제로 정립됐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렇게 1인 치하의 독재적 재정체제가 된 로마는 한동안 독재적인 황제들의 폭정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3대 황제인 칼리굴라는 정신 이상으로 난폭한 정치를 일삼았고 5대 황제인 네로는 어머니와 이복 형제를 독살하고 로마 화제를 핑계로 기독교도를 박해하는 등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서기 80년 콜로세움이 완공돼 검투사 경기 등 오락이 성행했고 이후에도 많은 황제가 전횡을 일삼고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이후 서기 100년쯤에 접어들면서 체제가 안정되면서 드디어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르바 황제부터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아토니누스 피우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까지의 오연제 시대, 즉 서기 96년부터 180년까지 80여 년의 황금기를 팍스로마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은 최대 영토를 이루게 되고 문화적으로도 황금기를 갖추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황제에 대는 능력을 갖춘 양자들에게 이어지는 형태였습니다. 유능한 후계자를 미리 양성했던 거죠. 특히 최초의 속주 출신 황제인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황제 트라야누스 때는 최대 영토를 확장해 지중해를 우리의 호수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후 위기가 찾아오는데 공교롭게도 오연제의 마지막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친아들 콤모두스에게 재위를 물려준 이후부터 혼란이 이어지며 국력이 기울었습니다. 235년부터 284년까지 50년 동안에는 황제가 26명이나 탄생했을 정도로 혼란한 군인 황제 시기로 점철됩니다. 각지의 군인들이 저마다 장군들을 황제로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켜 황제 자리를 차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중 18명이 살해되고 황제가 된 지 채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물러난 황제도 2명이나 됐습니다. 260년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돼 처형되는 불운도 겪었습니다. 이 같은 오랜 혼란을 수습한 인물은 284년 역시 쿠데타로 황제 자리에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그는 286년 로마 제국 전역을 4개로 나눈 뒤 4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4분 통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지도는 4분 통치 지역을 표시한 것이며 각 지역의 수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4명의 황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통치 지역의 수도도 니코메디아, 오늘날 튀르키예의 이즈미트라는 곳입니다. 로마라는 도시의 중요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를 포함한 지역의 수도 또한 오늘날 밀라노로 정할 정도로 정치 행정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체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두 중 한 명인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가 다른 3곳의 황제들을 물리치고 324년 재통합에 성공해 단일 황제가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재통합 과정에서 기독교의 영감을 받아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어 로마 제국 재통합에 성공하고 나서 1년 뒤인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통일하기까지 합니다. 니케아는 지금 튀르키예의 이즈닉입니다. 나아가 콘스탄티누스는 330년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전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이미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추종하는 기독교도가 많은 동방으로 수도를 이전한 것입니다. 그가 천도한 새 수도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도시라는 뜻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불렸고 지금은 이스탄불로 불리는 곳입니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공인된 기독교는 380년 테오도시우스에 의해 국교화됩니다. 테오도시우스는 395년 숨을 거두면서 큰아들 아르카디우스와 작은 아들 호노리우스에게 동서 로마를 분리 통치하도록 하는 유언을 남겨 이후 동서 로마가 분리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 즈음인 4세기 말 몽골 고원에서 이동해온 훈족이 로마 제국 북동쪽에 있던 여러 게르만족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던 동고트족과 루마니아 지역에 살던 서고트족이 훈족에 밀려 서로마 경내로 침략합니다. 이후 반달족, 부르군트족, 롬바르드족, 프랑크족 등이 서로마 영내로 이동을 단행합니다. 앵글로색슨족은 5세기 초 잉글랜드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게르만족의 이동 또는 침략이라고 하는데 이중 갈리아 지역으로 밀고 들어온 프랑크족이 프랑크 왕국을 수립한 이후 동로마와 함께 훈족을 물리치고 게르만족들을 흡수 통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476년 게르만족 출신인 오도아케르라는 인물이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였던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시키고 왕위를 차지함으로써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동로마는 여전히 강력한 황제권을 중심으로 게르만족들과의 다툼에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인 552년에는 이탈리아 전역을 포함해 서로마 지역 대부분을 게르만족들로부터 회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 사후인 565년 서로마 지역을 영구히 게르만족들에게 잃고 동로마 지역에 국한된 통치권만 유지합니다. 이어 7세기 헤라클리우스 황제 때는 완전히 그리스화되면서 과거의 로마 제국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동로마를 과거 로마 제국과는 다른 나라로 보며 명칭도 비잔티움 제국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동로마는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나라를 비잔티움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1453년 오스만에 의해 망할 때까지 로마 제국이라는 명칭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용어는 과거 비잔티움이었던 도시를 수도로 하는 제국이라는 뜻으로 후에 서구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서로마 지역을 차지한 게르만족인 프랑크족은 정치적인 안정을 찾아가며 결국 481년 클로비스라는 인물이 메로빙거 왕조를 창건합니다. 메로빙거 왕조는 영국과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한 현재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북부 등 서유럽 중심부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왕조가 바뀌는데 메로빙거 왕조의 궁제, 즉 재상이던 피핀이 750년 역성혁명을 일으켜 카롤린거 왕조를 개창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 서로마 지역이 게르만족들의 본거지로 변화하는 동안 동로마 제국의 동쪽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622년 이슬람교가 창시돼 교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점차 아라비아 반도를 벗어나 651년 사산조 페르시아마저 정복하고 750년까지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합니다. 이로써 유럽은 서쪽의 프랑크 왕국, 중앙의 동로마 제국, 그리고 동쪽의 이슬람 제국이라는 삼각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건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서로마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메로빙거 왕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메로빙거 왕조를 연 피핀이 사망한 후 아들 샤를마뉴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800년 크리스마스 미사에서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뉴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게르만족에 의해 사라졌던 서로마 지역에서 다시 제국이 부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관식은 후에 신성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바탕이 되는데 그 과정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샤를마뉴 사후 프랑크 왕국은 후손들에 의해 동프랑크, 서프랑크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동프랑크는 독일의 모태가 되고 서프랑크는 프랑스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950년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교황령을 점령한 노르만 침략자를 물리치고 교황 요한네스 12세를 지원했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교황 요한네스 12세는 962년 오토 1세에게 황제 대관식을 거행해줍니다. 이로써 신성로마 제국이 탄생합니다. 한편 이슬람권인 동부 지역에서도 변화와 파란이 일어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서진해온 투르크족이 10세기 중반 수니파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 1040년 셀주크 제국을 건설해 이슬람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곧 동로마 제국의 영토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1071년 소아시아의 만지케르트에서 벌어진 동로마 군과의 결전에서 승리를 차지 동로마 영토인 소아시아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는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이 되는데 셀주크 제국에게 소아시아를 잃은 동로마의 알렉시우스 1세 황제가 영토 회복을 위해 교황에게 소수의 용병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서유럽 각국의 병력 파견을 호소했고 결국 1096년 8월 10만에서 20만에 이르는 1차 십자군이 소아시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초 십자군들은 영토를 회복할 시 동로마 황제에게 바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과 달리 차지한 영토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했습니다. 그 나라 중에는 에데사 백국, 안티오크 공국, 예루살렘 왕국, 트리폴리 백국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에데사 백국이 1144년 다시 이슬람권의 손에 들어가자 2차 십자군이 결성됐고 1189년에는 3차 십자군이 결성됐지만 1차 때와는 달리 모두 패퇴한 채 돌아왔습니다. 1201년 베네치아 공화국과 일부 프랑크족이 출전한 4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집트가 원정 목적지로 성지 탈환보다는 노골적인 약탈이 목표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원정 중간에 동로마의 권력 투쟁에 끼어들어 1204년 뜻하지 않게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게 되고 라틴 제국 건설로까지 이어집니다. 도움을 받았던 십자군에게 오히려 수도를 빼앗긴 동로마는 소아시아 니케아에 망명정부를 수립한 뒤 57년 만인 1261년 라틴 제국을 쫓아내고 콘스탄티노플을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로마는 라틴 제국에게서 콘스탄티노플을 수복한 이후 도시국가 수준으로 전락하는 등 계속 약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셀주크 제국의 후신인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드 2세가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메흐메드 2세의 당시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동로마가 멸망한 1453년은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이 막을 내린 해이기도 합니다. 유럽사에서는 이 1453년을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백년 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이어진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전쟁으로 사실 국가 간 다툼이 아닌 왕실 간의 영토 다툼입니다. 그 뿌리는 1066년 프랑스 왕의 봉신인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 왕위를 차지한 데 있습니다. 이후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내 노르망디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1200년대 초 잉글랜드 존왕 시절 프랑스에게 노르망디 땅 대부분을 빼앗기면서 존왕은 무능함으로 인해 귀족들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일환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의회 주권의 시초가 되는 마그나 카르타가 탄생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잔다르크 등의 활약으로 초반 열세를 딛고 1453년 최종적으로 승리를 차지합니다. 이후 양국에서 국민국가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를 또 다른 의미의 중세종말로 보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백년 전쟁이 시작되던 14세기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르네상스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재인식과 새수용을 뜻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비롯된 르네상스는 알프스를 넘어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지로 확산됩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된 원인은 동로마 멸망 과정에서 동로마의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피신한 데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간직하고 있던 고대 인본주의 문화를 서유럽에 전파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세 서유럽을 옥죄어왔던 기독교적인 신본주의를 탈피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인본주의의 근본을 더 찾아 들어가 보면 이슬람권의 문화 보존이 있습니다. 이슬람 탄생 이후 아랍어로 보존돼 있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탈리아어로 번역돼 인본주의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 개막과 함께 이슬람 침략의 나비 효과였던 것입니다. 15세기 초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 역시 이슬람의 침략에 대처하려던 움직임의 바탕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함에 따라 새로운 해상 무역로가 필요했고 오스만의 후방을 공격하려는 목표에서 새로 필요하게 된 탈출로가 대항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스만이 지중해를 장악하기 전에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 해상 도시들이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지만 오스만이 이를 저지하면서 이들은 눈을 지중해 밖, 즉 대서양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서양 연안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고 실제로 초기 대항해 시대는 바다를 잘 아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출신들이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로 그 역시 제노바 출신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항해왕 엘리케도 어딘가에 있다고 알려진 기독교 국가 프레스터존 왕국과 협력해 오스만을 공격하겠다는 의도에서 대서양 항해를 시작했고 콜럼버스의 목적도 애초에는 예루살렘 탈환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신대륙은 식민지 개척으로 이어져 18세기 중반까지 서유럽은 중흥기를 맞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를 이끈 두 나라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기원전 2000년경 포에니 전쟁 때 로마 제국에 귀속돼 5세기 초 서고트족이 점령한 지역이었습니다. 8세기 초 들어 이슬람 무어인들이 침략해 들어와 여러 왕국을 건설했지만 이후 카스티아, 아라곤, 포르투갈 같은 기독교 국가들이 국토회복 운동, 즉 레콩키스타를 벌여 이슬람을 몰아낸 지역입니다. 포르투갈은 레콩키스타 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나라가 되고 스페인은 1479년 카스타야와 아라곤이 통합돼 건국된 나라입니다. 스페인은 이후 1492년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슬람 왕국 그라나다를 정복했습니다. 같은 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이후 식민제국을 건설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은 식민지의 금, 은, 향신료 등을 독점하며 부를 축적합니다. 특히 카를 5세 때 유럽 내 최대 영토를 차지하며 유럽을 제패합니다. 유럽은 물론 아메리카와 필리핀 제도까지 장악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카를 5세 사후 스페인은 그의 아들 펠리페 2세에게 물려주고 신성로마 제국은 동생 페르디난트에게 분할 상속해줍니다. 펠리페 2세 때 스페인은 지중해에서 오스만과 결혼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는 등 해상 강국, 즉 무적 함대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스페인에 이어 식민지 개척에 뛰어든 나라는 1588년 스페인에서 사실상 독립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17세기 들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북미 뉴암스테르담 등지에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그러나 18세기 들어 네덜란드는 영국의 견제에 모든 식민지를 빼앗기고 쇠퇴합니다. 1831년에는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 다음 식민제국으로 올라선 주자는 영국입니다. 식민제국이 되기 전 영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세기 중엽 로마제국 브리타니아 속주로 편입된 영국은 5세기 초 앵글로색슨족의 침략을 받은 이후 9세기까지 앵글로색슨 왕국들이 병립하는 혼란의 영토였습니다. 9세기 말 웨식스의 알프레드 왕이 통합해 잉글랜드가 탄생하는데 1066년 노르만 정복에 의해 윌리엄 정복왕이 잉글랜드를 통치하게 됩니다. 잉글랜드는 이후 1282년 웨일스 정복, 1534년 아일랜드 정복, 1707년 스코틀랜드 합병으로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 즉 영국으로 정립이 됩니다. 1937년 아일랜드가 독립했지만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연합왕국, 즉 영국에 속해 있습니다. 식민제국으로 변모한 시점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이 여러 식민지에서 얻는 이익을 훼손시키려는 목적에서 반스페인 정책을 마련합니다. 결국 스페인과 갈등을 빚은 끝에 1588년 칼레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유럽의 제해권을 차지한 후 북아메리카 식민제 개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선 영국은 1606년 버지니아주부터 시작해 1732년 조지아주까지 아메리카의 13개의 식민지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13개 식민주가 합세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 미합중국을 수립하는 바람에 초기 식민지 정책의 실수를 드러내지만 곧 전열을 재정비해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로 식민지를 확산해 갑니다. 17세기 후반 이후 영국의 전략은 그동안 정권에 따라 바뀌던 유럽 문제 적극 개입이나 식민지 중심 정책 중 하나만 선택하던 데서 벗어나 해군력을 강화하며 유럽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는 등 한층 발전합니다. 이를 블루워터 정책이라고 하는데 19세기 말이 되면 영국은 해군력 1위를 유지하되 해군력 2, 3위 국가를 합친 것보다 강력한 해군력을 지닌다는 이국 표준 원칙도 세워 해상 장악 정책에 치중합니다. 이 같은 국가 발전 전략의 구심점은 왕실이 아닌 의회였습니다. 19세기 절정에 힘을 과시하던 빅토리아 시대도 수상 벤자민 디즈레일리와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주도했습니다. 왕실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정도의 모토를 유지했습니다. 영국의 라이벌 프랑스도 비슷한 시기에 식민지 개척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는 16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북아메리카의 퀘벡, 루이지애나, 남아메리카, 서인도, 제도 등지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인도차이나 반도로 식민지를 확정해 갔는데 프랑스의 식민지 개척은 유럽 내에서 여러 나라와 다투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의 또 다른 강대국으로 불리던 독일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카롤링거 왕조의 서프랑크 왕국이 987년 위그 카페 즉위와 함께 프랑스 왕국으로 성립돼 중앙 집권화를 꾀한 반면 동프랑크에서 이어진 신성로마 제국은 황제를 선제후들이 뽑는 선출제를 택하면서 오히려 중앙 집권에 실패합니다. 신성로마 제국은 수백 개의 왕국, 공국, 후국, 백국, 자유시 등의 연방 형태로 분권화됩니다. 국가가 가장 많을 때는 1700개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민화를 수집해 그림 형제가 발행한 동화집의 이웃나라 왕자 공주가 수도 없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외부, 특히 18세기까지 프랑스의 내정 간섭을 불러들였습니다. 프랑스는 점차 신성로마 제국의 황권을 독차지하게 된 합스부르크가를 견제하며 독일 일부 제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혼란한 정치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개혁과 분란이 벌어진 곳도 독일이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으로 루터파, 칼뱅파 등 개신교가 등장했고 결국 신앙의 자유와 소국들의 독립 의지가 얽혀 종교전쟁이 발발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618년 발발한 30년 전쟁입니다. 신성로마 제국 내 가톨릭과 개신교 제후국들의 다툼에 스페인,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이 개입해 국제전으로 확산된 정쟁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터였던 독일은 대부분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 같은 30년 전쟁을 치룬 뒤 합의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개인의 종교 자유가 인정됐고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이 공식적으로 독립됐습니다. 30년 전쟁 이후 신성로마 제국 내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라는 두 맹주가 헤게모니 싸움을 벌입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세 차례의 슐레지엔 전쟁에서 오스트리아의 승리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며 신성로마 제국 내에서 오스트리아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합니다. 신성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황제인 마리아 테레지아의 통제력도 약화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1756년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로이센에 빼앗긴 슐레제엔을 되찾기 위해 러시아, 프랑스와 접촉 3차 슐레제엔 전쟁 겸 7년 전쟁이 발발합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러시아와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동맹을 맺는데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도 프랑스와 동시에 전쟁을 수행합니다. 7년 전쟁에서 영국은 식민지에서 프랑스에 승리했고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의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1763년 파리 조약에서 프랑스는 캐나다와 미시시피강 동쪽 전체를 영국에 양도하고 인도 역시 영국에 넘겨 아메리카 대륙과 인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뛰어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후에 독일 제국을 건설하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7년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많은 지원을 하는 등 재정을 낭비합니다. 이로 인해 재정 파탄이 나자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소집해 증세를 요구합니다. 삼부회는 성직자와 귀족, 평민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의회인데 구성 인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평민들은 미국 독립의 영향으로 구질서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결국 이들은 입헌군 주제를 요구하며 혁명을 일으켜 프랑스를 장악합니다.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던 루이 16세는 처가인 오스트리아로 도피하려다 의용군들에게 체포돼 파리로 압송된 뒤 처형됩니다. 사실 루이 16세가 미움을 받은 건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은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앞서 200여 년 동안 적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받아들여 미운 털이 박힌 상태였던 것입니다. 혁명 초기에 프랑스는 혁명 사상이 전파될 것을 우려한 주변의 강국들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등과 전쟁을 피할 수 없었고 전투에서마다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폴레옹이라는 군사전략가가 나타나 1799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중서부 유럽을 석권하며 혁명 정신을 전파했습니다. 초반에는 혁명 정신 전파로 구체제에 저항해온 각국 시민들의 지지를 받던 그는 점차 권력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1804년 황제로 즉위한 뒤 1806년 신성로마 제국마저 해체시켜버립니다. 파죽지세로 승리가도를 달리던 그는 그러나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 패배, 1814년 엘바섬 유배 후 탈출과 재집권으로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1815년 워털루 전투 패배 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폐돼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후 나폴레옹 전쟁의 후유증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국들의 구체제 유지 목적의 보수반동 체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빈체제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외무상 메테르니히 주도로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이 참여했습니다. 각국의 상호 견제와 추후 어느 나라에서든 혁명이 발생할 경우 공동으로 개입해 무산시킨다는 협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잔존하는 등 많은 반발과 저항을 샀습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던 그리스인들이 이에 대립 상황을 이용해 1821년부터 독립전쟁에 나섰고 결국 1832년 독립을 재취함으로써 빈체제의 기반도 무너집니다. 그리스의 정체성은 1453년 오스만에 의해 멸망한 동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혁명주의자들이 오스만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혁명을 전개하자 빈체제를 구축했던 유럽 열강들은 처음엔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과 적대 관계에 있던 러시아가 그리스인들을 지원하며 개입하자 러시아의 단독 개입을 우려한 영국과 프랑스도 그리스의 독립 지지로 돌변 오스만과 협상에 나섰고 유럽 각국의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3국과 오스만이 협상을 벌여 1832년 바이에른의 왕자 오톤을 국왕으로 하는 그리스 왕국이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스는 이후 오스만과의 전쟁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의 영토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스 다음은 이탈리아의 통일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서기 1000년 이후 이탈리아 영토의 변화를 보면 사실상 이탈리아는 독립국가라기보다는 여러 강국들에 의해 국토를 점령당해온 약소국이었습니다.
46세기 게르만족의 서로마 침략 이후 19세기 말까지 이탈리아는 1300년 이상 여러 왕국과 외부 세력이 할거하는 무대였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가 북동부의 군을 주둔시키는 등 많은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리스 독립을 본 이탈리아인들도 민족주의 열기를 타고 리소르지멘토라는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오스트리아에 대항하는 형태였고 1830년대 초 마치니가 최초로 독립운동을 시작했다가 오스트리아의 탄압으로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1850년대 사르데냐 수상 카보우르가 프랑스 나폴레옹 3세의 지원으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를 통합합니다. 이어 1860년대 초 가리발디가 이탈리아 남부에서 의용군을 이끌며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한 뒤 정복지를 사르데냐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바치면서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됩니다. 이는 독일 통일전쟁에도 영향을 줍니다. 1862년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는 비스마르크를 수상으로 임명합니다. 1866년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북독일 연방을 결성합니다. 이는 독일 통일 시 오스트리아를 배제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당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속해 있던 신성로마 제국 내에서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소통일론과 오스트리아를 포함해 독일을 통일하는 대통일론이 대립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독일의 통일을 방해하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을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1870년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엠스전보 사건을 일으켜 프랑스의 반감을 유발, 결국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프랑스의 생각과 달리 프로이센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프랑스를 격파하고 나폴레옹 3세를 포로로 잡은 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통일 독일 제국을 선포하고 비렐름 1세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이것이 제2제국입니다. 독일 통일에서 제외된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약화된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1867년 헝가리 왕국과 병합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는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인, 슬로베니아인, 코소보인 등 12개 민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민족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한편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패전하자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여러 민족들이 유고연방을 결성했다가 1989년 이후 다시 민족별로 독립하게 됩니다. 독일 통일을 전후한 유럽의 상황은 언제라도 여러 나라가 얽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앞서 15세기에서 17세기의 스페인, 잉글랜드, 프랑스가 시작한 식민지 쟁탈전이 19세기 들어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등이 가세하며 식민 제국주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들어 가장 식민지 쟁탈 경쟁이 심했던 곳은 아프리카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세기 초부터 아프리카를 공략했고 19세기 말 통일을 이룬 독일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합세해 삼국 동맹을 맺고 아프리카에서 팽창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가 장악하고 있던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를 노리자 프랑스는 영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삼국 협상을 결성해 대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를 방문했다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에 대항해 7월 29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자 러시아가 즉각 같은 민족의 국가인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나섭니다. 이어 8월 1일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의 선전포고를 단행했고 이에 대항해 8월 3일 프랑스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을 공격했고 영국도 8월 4일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1차 세계대전으로 1918년 11월 종전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유럽 각국과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이 치러집니다. 초기 전쟁 진행은 독일이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침공한 데 이어 프랑스로 진격합니다. 이에 영국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가 이를 패퇴시키지만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듭니다. 이후 참호전 같은 소모전 양상을 띠게 됩니다. 1914년 11월에는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서 참전을 하고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비밀협약을 맺은 뒤 1915년 삼국협상편에서 참전하게 됩니다. 초기에 참전한 러시아에서는 1917년 3월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되고 11월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한 뒤 전쟁을 멈추고 철수, 이후 공산화가 단행됩니다. 이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등으로 해상교역에 손실을 입은 미국이 1917년 12월 6일 연합국 편에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연합국은 미국의 참전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고 결국 1918년 10월 오스만이 항복한 데 이어 11월 3일 오스트리아가 항복하고 이어 11월 11일 독일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종전이 이루어집니다. 종전 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고 이들 제국에 속해 있던 민족들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의 핵심 당사자인 독일을 통제하고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연맹이 탄생합니다. 이후 잠시 동안의 평화는 1929년 말 미국 증시의 폭락으로 시작된 1930년대의 대공황이 빌미가 돼 세계 전체가 다시 전화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죠. 미국 대공황의 여파로 전 세계 경제는 악화일로를 치닫습니다. 1차 세계대전 참전국 중 최대 채권국이 된 미국의 경제가 폭락할 정도이니 전쟁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잃은 유럽 각국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프랑스, 영국은 식민지 경제블록과 보호무역 정책, 그리고 패전국 독일의 전쟁 배상금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독일은 배상금으로 인해 경제가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독일의 배상금은 1988년까지 갚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떠오른 인물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경제 악화와 배상금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불만을 활용해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여기다 이탈리아도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면서도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본 역시 불황에 시달리다 대륙과 동남아 침략 준비의 한창이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결국 1936년 10월 로마와 베를린을 잇는 추축동맹을 맺은 뒤 이듬해 일본과 함께 추축국을 형성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은 히틀러가 1939년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고 독일은 즉시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일과 함께 아프리카를 침략했고 일본은 인도차이나를 침공한 데 이어 미군의 해군 기지가 있던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참전하면서 유럽을 포함한 세계 전역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합세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국은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축출한 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쳐 프랑스를 해방시키면서 러시아와 함께 독일을 협공했습니다. 독일은 1945년 5월 항복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을 추축으로 국제연합이 탄생한 데 이어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핵무기 개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냉전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 중심의 서유럽 자유주의 국가들과 소련 중심의 동유럽 공산정권 사이의 대결 구도를 말합니다. 1949년 자유진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구성하자 공산진영도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해 군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어 1950년대에서 1960년대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1972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방문하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를 대탕표로 부릅니다. 그러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2차 냉전이 시작돼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1984년 LA 올림픽은 서방과 공산 진영이 서로 불참하는 총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1987년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정상회담으로 동독에 배치했던 소련의 핵미사일을 철수하는 등 다시 대탕트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후 1990년 독일의 재통일,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다극화가 진행되면서 2차 냉전도 종식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포함한 각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즉 마셜 플랜 등을 대가로 제국주의의 포기를 강요하며 정책 변화와 국제질서 재편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군림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후 유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51년 프랑스가 독일의 석탄과 철강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출범해 두 차례나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억제하는 유럽 통합의 첫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어 1957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 창설, 1967년 유럽 공동체 전환, 1993년 정치 경제 통합체인 유럽연합 창설 등으로 이어져 통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공식 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하는 등 경제 블록도 형성, 세계 생산의 20%, 무역의 30%를 차지하면서 공동 번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영국이 브렉시트, 즉 EU에서 탈퇴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또한 과거와 같은 강력한 경제적 문화적 힘을 보여주지 못하며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럽이 과거의 영광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미국을 뒤쫓는 중국과 러시아에 밀려 삼류 경제권으로 전락할지 이제부터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한 유럽사였습니다.